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오금을 저리게 할 미확인 생명체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준비하세요. 편안하게 앉아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안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유령도, 외계인도, 빅풋 미국 전설도,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아버지는 미주리의 숲에서 자란 실용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진실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마침내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그 얼굴에 드리워진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때도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손을 떨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는요. 이 이야기는 1960년 아버지가 밤늦게 자주 다니시던 멧돼지 사냥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절친한 친구, 역시 노련한 사냥꾼이었던 그 친구는 집에서 약 8km 떨어진 작은 보호구역으로 사냥개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평화로운 땅이었고, 차가운 샘물이 그곳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는 원시적인 야영지와 몇몇 낡은 피크닉 테이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따뜻하고 고요했으며 전형적인 강원도 여름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개들을 풀어주고 트럭의 적재함에 앉아 개들이 숲에서 사냥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개들은 잘 훈련된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절제력이 있으며 자신들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동물들이었죠. 마침내 개들이 멧돼지를 나무 위로 몰아붙였고, 두 남자는 짖는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나무는 멀지 않았습니다. 트럭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들은 개들을 목줄로 묶고 칭찬을 해주며 막 돌아설 때였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침착하고 집중했던 개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수컷 사냥개, 수십 번의 사냥을 겪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개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잡고 있던 목줄을 세게 잡아당겨 풀고는 어린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며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지만 그들이 이전에 만났던 어떤 동물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라소니도 아니었고 곰도 아니었으며 분명히 인간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깊고 뼈를 울리는 듯한 으르렁거림이었는데 한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위 모든 곳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무겁고 의도적인 발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는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아는 것보다 숲을 더 잘 아는 두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무장했고 경험이 많았으며
쉽게 겁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들의 헤드램프 빗줄기 바로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려 할 때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와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속삭이는 듯한 중얼거림, 빠르고 불규칙적이며 마치 누구도 듣지 못하게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발소리와 함께 주위를 맴돌며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지적이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총을 뽑아 허공에 2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폭발하듯 울려 퍼졌고 그 후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곤충 소리도 없었으며 오직 움직임, 이 섬뜩하고 부자연스러운 정적만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이미 달아나 트럭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트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큰 수컷 사냥개, 도망쳤던 그 개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트럭 적재함 아래에 웅크려 나무십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개들도 몸을 웅크리고 꼬리를 감추었으며 몇몇은 심지어 그들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싹했습니다. 이들은 거친 환경을 위해 태어나고 길러진 사냥개들이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기껏해야 30분에서 1분 정도 걸렸을 거리가 어떻게든 2시간 이상 걸려 있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지도 않았고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밖에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오직 서로에게만 말이죠. 아버지는 심지어 그날 밤 늦게까지 어머니께 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게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다고 말이죠. 야생 동물, 폭풍, 심지어 숲속에 무장한 낯선 사람들과도 맞섰던 그분이셨는데 그 모습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진정으로 동요하는 것을 본 유일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저 그것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것만 안다. 그날 밤 그 숲에서 그들을 쫓았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을 든 두 남자와 한 무리의 개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부모님 2분 모두 시베리아의 옴스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약 5년 전 저는 아버지와 평범하게 시작된 대화를 나누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왜 예티 설인을 믿으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유령이나 외계인 혹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도 믿지 않으시는 실용적이고 무뚝뚝한 분이셨기에 이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티는 다르다고, 아버지는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고추 쓰고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20대이셨을 때 군 복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르웨이 국경과 가까운 스푸트니크라는 작은 마을에 주둔하셨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아직도 오래된 막사와 군사 캠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외지고 혹독하며 울창한 숲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군사 캠프에서는 모든 중장비와 보급품이 병사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격리되도록 지어진 창고들이었죠. 어느 날 밤, 아버지와 10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한 조가 이 창고 중 하나를 재보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무거운 탄약과 장비를 트럭에 싣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늦게 출발했지만 여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거친 비포장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거든요. 마침내 강변의 작은 도시 라제로라는 곳 근처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희미한 별빛만이 비쳤고 차갑고 무거운 하늘을 통해 여과된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묵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다음 날에 고된 작업을 위해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근처에는 움막이 있었습니다. 잔디로 덮인 흙지붕이 있는 간단한 대피소였죠. 모두 나무 바닥에 누워 금방 잠이 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깨어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거나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쾌한 기분은 공기 중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섬뜩한 불편함, 마치 숲 자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분은 희미하지만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흙 지붕 위에서 무언가 무겁게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불확실한 발소리뿐이었지만 이내 더 무겁고 의도적인 발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붕은 그 무게에 삐걱거렸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울려 퍼졌고 얇은 나무 들보를 통해 진동했습니다. 그 소리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맴도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숨소리는 가쁘고 얕아졌습니다. 한 명은 과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거친 숨소리를 헐떡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자신의 심장까지 흔드는 것 같아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한 병사가 기절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 눈을 뜨고 밖을 엿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움막 가장자리 근처에 거대한 실루엣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발소리가 멈추고 그 생명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병사들은 긴장을 풀고 불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친구는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 현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현상에 이름을 붙여줬지만 아버지는 결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는 소련 시대였습니다. 영혼이나 다른 세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미신으로 비난받던 시기였습니다. 종교는 금지되었고 유령이나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은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국가 이념에 깊이 헌신하고 강인하고 실용적인 남자들이었으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시베리아 황야 한가운데서 그 경험에 너무나 깊이 충격받아 두려움에 마비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제 일처럼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진지하게 말이죠. 유령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숲에서 무언가가 그들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하고 아마도 고대적이며 어떤 군인도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17살, 아이와 어른 사이에 이상한 경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겨울은 혹독하게 들이닥쳐 사방에 눈을 퍼부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것을 마비시켰던 잔혹한 폭풍의 여파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밤처럼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 밖을 서성였습니다. 그저 배회하고 탐험하고 우리 또래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심야 모험을 즐기고 있었죠. 우리 중 7명이 있었습니다. 저, 딜런, 줄리안, 로건, 조시아, 왠지 모르게 커다란 도끼를 들고 있던 바비, 그리고 카를로스. 그날 밤 일찍 우리는 이미 학교 부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울타리를 몰래 빠져나가 숲속으로 숨어들었죠. 결국 우리는 바다 근처의 눈 덮인 길 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삶의 미미한 웅성거림조차 없었습니다. 눈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세상 위에 두꺼운 흰 이불처럼 펼쳐져 있었고 오직 우리의 발자국만이 그 순수함을 더럽혔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헛간을 보았습니다. 그 헛간은 키 큰 앙상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빈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버려진 듯 보였고 낡은 상처처럼 칠이 벗겨져 있었으며 창문은 김이 서리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방치로 전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곳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줄리안과 제가 먼저 다가섰습니다. 제가 문을 밀어보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얼어붙었겠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섬뜩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로건, 딜런, 그리고 조시아가 따라왔고 바비와 카를로스는 길가에서 초조하게 머뭇거렸습니다. 딜런이 옆쪽 창문을 간신히 밀어 열었습니다. 좁은 틈이었지만 그가 먼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로건이 뒤를 따랐고 조시아가 절반쯤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줄리아는 헛간 뒤쪽으로 돌아서서 거기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개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걸쳐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형체였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머리 주위에는 거친 털이 뭉쳐 있었고 도베르만처럼 길고 뾰족한 귀, 그리고 아무 빛도 반사하지 않는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 경계선에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반은 웃고 반은 패닉에 빠져 개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조시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몸을 뒤로 빼더니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로건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는 쳐다볼 생각도 없이 폭탄을 피하듯 창문으로 몸을 던지며 야, 저거 개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딜런은 창문 중간에 끼인 채 갇힌 벌레처럼 발버둥치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려 하기보다 안으로 기어들어가 헛간 문을 안에서 발로 차서 열고는 밤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저와 줄리안도 달렸습니다. 웃으면서요. 두려움을 그렇게 다스렸으니까요.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웃고 소리 지르며 눈밭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줄리아는 얼굴부터 눈 속에 미끄러졌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헛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가 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와 밥이 카를로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은 없었습니다. 그저 흐린 하늘에 섬뜩한 빛만이 눈 위로 갈색 빛을 띠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로건 일행은 사라졌고 숲속 더 깊이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서로를 찾기 위해 허둥지둥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반은 웃고 반은 떨면서 말이죠. 마침내 우리는 늘 숨던 장소인 다리 밑 터널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휴대폰 화면과 라이터로 빛을 삼았습니다. 함정 문 근처에서 딜런이 라이터를 켰고 로건은 뚝 끊는 목소리로 이 바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터널 반대편으로 질주했고 밖으로 나오자 로건은 갇힌 가스가 있는 밀폐된 터널에서 불을 켜고 나갈 길은 하나뿐인데 그랬으면 터널 전체가 폭발해서 우리가 산채로 구워졌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로건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았습니다. 줄리아는 말없이 떨고 있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이 그를 대신해 말을 했습니다. 바비, 카를로스, 조시아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저와 딜런은 우리가 무언가를 봤고 그것은 빌어먹을 개가 아니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1년 후 2024년 여름 줄리안, 바비, 카를로스 그리고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헛간은 변해 있었습니다. 개조되었고 더 커졌으며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더 이상 습기도 깨진 유리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것을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지켜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제 머릿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날 밤 우리를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눈 덮인 숲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로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야, 저렇게 아니야. 저는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2번의 여름 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 남자친구였고 지금은 제 남편인 해리 씨는 군대 배경을 가진 노련한 야외 활동가였습니다. 그는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배낭여행에 뛰어들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야생여행을 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완전히 오프로드인 한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죠. 이곳은 정말 장관을 이루는 곳이지만 마음 약한 사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회색곰의 주요 서식지거든요. 제가 본 곰은 모두 차 안에서 편안하게 본 흑곰뿐이었습니다. 몇 킬로미터마다 붙어있는 커다란 회색곰 출몰 지역. 표지판은 제 신경을 전혀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리 씨는 마치 걸어다니는 생존 용품 카탈로그 같았습니다. 허리띠에는 마체테가 매달려 있었고 양쪽 허벅지에는 칼들이, 그리고 곰 스프레이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이킹을 시작한 지 1.6km 지점에 도달했고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18kg짜리 배낭 밑에서 헐떡거렸습니다. 곰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 숨이 차서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자 길이 평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는 빠르게 흐르는 가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침묵을 알아차렸습니다. 침묵은 다묘처럼 우리에게 덮쳐왔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조차 없었고 오직 가을물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해리 씨와 눈을 마주쳤고 그 역시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침묵은 좋은 징조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걸음 앞서 언덕을 넘어가다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서 3m 거리에 길 한가운데에 거대한 회색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해리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말도 할 수 없어서 한쪽 팔을 뒤로 정신없이 휘저으며 그의 주위를 끌려고 했습니다. 해리 씨가 곰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저를 뒤로 끌어당기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군대 훈련 교관처럼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곰은 일어섰고 내 발로 엎드리더니 우리를 향해 곧장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오른쪽 숲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회색곰은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더니 한순간 망설이다가 마치 악마라도 본 것처럼 가을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 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말이죠. 해리 씨는 떨어지는 나뭇가지 때문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곰을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거리를 두기 위해 빠르게 길을 걸었습니다. 제 피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깨너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리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서 있었을 바로 그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나무들 사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곰처럼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에 털이 북슬북슬했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했습니다. 회색곰보다 적어도 3배는 더 컸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숲에서 스스로 벗겨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팔은 너무 길었고 엉덩이는 너무 좁았습니다. 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제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해리 씨 뒤를 쫓아 질주했고 심장이 가슴을 쿵쿵 울렸습니다. 숨은 헐떡거렸고 우리 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우리 발소리와 동시에 쿵쿵거렸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발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떨고 있었고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해리 씨는 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곰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등 모든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저 역시 그가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섰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평탄한 빈터에 도착했고 간식을 먹기 위해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이킹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저는 근처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가지들이 우리를 향해 곧장 다가오는 줄이었습니다. 어린 회색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곰보다 작았지만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고 눈은 이리저리 움직였으며 자세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해리 씨는 벌떡 일어나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한 손에는 곰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손은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곰은 덤불을 헤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곰들에게 쫓기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레인저 스테이션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여행 경로를 신고했습니다. 표준 절차였습니다. 레인저들은 종종 며칠간의 등반 중에 등산객들을 확인하곤 합니다. 발자국에 따르면 우리는 그날 지나갔던 승마 레인저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놓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틀 내내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발에 통증이 생겼고 그것을 고치느라 소중한 낮 시간을 잃었습니다. 다시 하이킹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어두워졌습니다. 숲에서는 어둠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제 헤드램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던 것이죠. 해리 씨의 헤드램프만이 우리 둘 사이에 유일하게 작동하는 빛이었고 바람은 나무들 사이로 울부짖으며 우리 목소리마저 삼켰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밤 9시에 야영할 곳을 찾았습니다. 폭이 약 200m 정도 되는 그릇 모양의 이상한 빈터였습니다. 그곳은 길에서 가파르게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쪽 나무들의 절반은 죽었거나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릇 바깥은 모든 것이 울창하고
푸르렀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해리 씨는 스피커로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포식자를 쫓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음악이 우리에게 다시 메아리쳐 오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왜곡되고 유령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음악도, 바람도, 곤충 소리도 없었고 그저 죽은 듯한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곰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숨막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피커를 끄고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자리를 잡으려는데 다시 균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경계선 너머에서 깊고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메아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밑의 땅을 흔들었고 또 다른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까이서 말이죠. 빈터 안에서 우리는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텐트 벽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나일론을 긁는 것처럼 길고 움푹 들어간 자국을 남겼습니다. 뭐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몰라, 사람이 아닐 텐데 우리 여기 혼자잖아. 제 속은 쿵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텐트의 옆면이 천천히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무언가가 기대어 눌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움켜쥐고 벽에 비추었습니다. 제 피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천에 눌려 있었습니다. 코, 벌어진 입, 숨을 쉴 때마다 천이 들썩였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리 씨는 젠장하고 속삭이더니 침낭 안으로 손을 넣어 글로 권총을 꺼내 큰 소리로 장전했습니다. 그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빈터를 가로질러 나무들을 향해 질주하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틈새로 쏟아질 때까지 텐트 지퍼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맡은 냄새는 소변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죽은 모닥불에 소변을 본 것이었습니다. 숯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발자국. 맨발이 텐트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손자국은 얼룩지고 진흙투성이로 나일론 위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 크기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색곰은 위험하지만 야생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 결코요. 다행히 더 이상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그 이후로 저는 깊은 숲으로 하이킹을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저는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경로의 일부는 뉴멕시코의 심록을 통과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친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몰두해 있는, 말하자면 진정한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박을 머물며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빅풋, 이상한 불빛, 오래된 전설들. 마침내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킨워커 북미 원주민 전설의 사악한 마법사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둠 속에서 찾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하게 주저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메리카 원주민이었고 스킨워커에 관해서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만이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단 한 명만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저녁에 저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주 후반에 더 일반적인 빅풋 조사에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5시 제 친구는 낡은 트럭을 몰고 호텔로 왔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사막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서였죠. 해는 낮게 저물었고 곧 우리는 고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현지에서 스킨워커 활동으로 알려진 장소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지인들은 그곳을 피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경고가 안개처럼 그곳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엔진을 껐고 우리는 트럭 안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형적인 밤의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곤충들의 마른 바스락거림, 귀뚜라미 소리가 크고 목적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최근의 목격담에 대해 제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 인간의 눈을 가진 동물들, 그리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형체들에 대해서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뭐라고? 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물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려서 트럭 몇 발자국 앞에 서서 그저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라이트를 켜주겠다고 했죠. 제가 마치 미쳐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알로는 그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축성된 총알이나 특별한 종류의 하얀 재를 뿌린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제 총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경고를 압도했고 저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밤은 그저 더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짙고 숨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소리, 귀뚜라미와 다른 생물들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1분 전만 해도 사막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는데 이제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문을 활짝 열고 발이 흙에서 몇 인치 떨어진 채로 멈춰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서 휘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트럭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창문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 안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피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어떤 종류의 장난을 치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져 있었고 입은 살짝 벌린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밖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깜빡였고 마치 황홀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움찔하더니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엔진을 켜고 헤드라이트를 쾅 하고 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와 주변을 샅샅이 비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흔적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고, 평생 이런 일들에 둘러싸여 살아온 나바호족 남자가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떠나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다음 날 밤, 그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저를 다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불국사산 근처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스킨워커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빅풋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덜 불길한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걸어 들어간 지역은 여러 차례 목격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걷다가 우리는 그들이 빅풋 둥지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뼈들로 가득 찬 일종의 정리된 굴이었습니다. 사슴뼈들, 수십 개의 뼈들이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둥지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요테가 아니라 퓨마의 소리였습니다. 깊고 길며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돌려 손전등으로 나무 경계선을 훑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보았습니다. 능선 바로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요. 크고 인간형의 형체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뽑거나 마주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우리는 우리 주위 모든 곳에서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들은 원을 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불빛을 어디로 비추든 우리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곳에 있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으며 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휘파람 소리, 그 어둠, 손전등 빗줄기 바로 바깥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친구 아담과 함께 지리산 깊은 곳, 문명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둘 다 14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고 각자 따로 텐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가 모험을 떠나는 것은 완벽한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여행의 셋째 날 밤이었고 새벽 3시쯤 우리는 작은 야간 탐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10대들이었으니까요. 차가운 산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손전등과 과도한 자신감만을 무장한 채 숲속 더 깊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이킹을 시작한 지 15분에서 25분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는 모험의 스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는 섬뜩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어둠과 멀리서 들려오는 숲의 소리만이 주위에 있는 기괴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멈춰서서
아담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야, 우리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더 추워지고 있어. 그리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신경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이상해. 아담은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 왜 그래? 아기처럼 굴지 마. 우린 이제 겨우 시작했잖아. 그의 흥분은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제 판단을 뒤로 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10분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위의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고 옹기진 나뭇가지들은 우리 머리 위로 앙상한 손가락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전등이 작은 빈터를 가로질러 깜빡이는 순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어떤 것을요. 형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이 저를 속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빈터 가장자리에 서 있는 키 크고 어두운 형체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간신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손전등 불빛을 그곳에 집중하며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가는 다리, 왜곡된 몸통,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팔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인식한 채 서 있는 방식은 제 혈관 속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를 솟구치게 했습니다. 아담, 제가 거칠게 속삭이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적어 보여 그는 제 시선을 따라갔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한 듯 그것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걸음도 아니었고 돌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미세하고 가장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수한 본능이 저를 지배했고 저는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격렬하게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담이 제 바로 뒤를 따랐고 우리의 공포에 질린 발소리가 덤불을 헤치며 부서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리를 베는 나뭇가지나 저를 넘어뜨릴 위험이 있는 바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달렸습니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제 폐는 불타는 듯했고 다리는 온통 긁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 텐트 지퍼를 간신히 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텐트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몸으로 부모님의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즉시 잠에서 깨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설명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내내 우리는 혼자 잠들기를 거부했습니다. 숲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다시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빛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에 의해 왜곡된 동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아마 5살이나 6살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의 청평호수 깊은 산속으로 캠핑 여행을 갔습니다. 운전이 끝없이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세상의 꼭대기 같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죠. 산 정상에는 소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작은 차가운 산정호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곳은 완벽했어야만 했습니다. 풍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웠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 외에는 완벽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삼촌, 그리고 저는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오빠는 우리 뒤편 캠프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저 어린아이였고 낚싯대를 던지며 뭔가 잡히기를 바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호수 건너편, 반대편 호숫가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인간형이었지만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색빛이 도는 검은 털로 뒤덮여 있었고 키는 적어도 2m 40cm는 될 것 같았고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리에서도 그 크기와 존재감,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누가 캠핑객들을 놀라게 하려고 의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버지가 뭔가 소리쳤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무엇인가가 답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포효도 아니었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높고 날카롭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언어 같았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듬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 소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외계에서 온 존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호숫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빠도, 심지어 우리 개도 몸이 뻣뻣해져 호수 건너편에 그 존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이유도 모른 채 그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이한 발성들을 따라하려고 애썼죠. 그리고 그것은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그 기이한 말을 따라할 때마다 그것은 답했고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 분에 불과했을 그 시간 동안 오고 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무 말 없이 서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 존재를 지켜보던 그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여전히 똑바로 서서 두 발로 움직였지만 비인간적인 속도로 움직였고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그것이 시속 46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빠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크리에이처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 꽤 빠르게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뒤에 남아 작은 낚싯대를 꽉 쥐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철조망에 걸려있던 길고 거친 검은 털 뭉치 하나뿐이었습니다. 곰의 털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의 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서 떠났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호숫가에 있는 텐트에서 머물렀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울부짖었고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 바람 한 줄기 한 줄기가 우리를 긴장시켰습니다. 심지어 불조차 어딘가 더 작고 희미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둠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가끔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와 소통하려고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부분은 유타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드물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유타주 이야기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한국식 대응 지명인 경기도 청평호수로 번안하였습니다. 몇 년 전, 제 할아버지는 70년대에 함께 사냥을 다니던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해 그분은 좀 은둔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태평양 북서부의 깊은 캐스케이드 산맥 원문과 같이 지리산 깊은 야생에 사셨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외딴 곳이라 수돗물도, 전기도, 몇 킬로미터 안에는 포장도로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가파른 산비탈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이상하고 으스스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마치 아래 숲 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높이 솟아오른 것처럼 기둥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기둥들은 오두막을 지면에서 적어도 3미터 이상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의 밑동에서 좁은 발코니가 뻗어 나와 있었는데 계단이나 사다리가 없는 불안정한 난간이었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튀어나와 있는 나무 플랫폼만이 있었는데 매우 노출되어 있고 취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남자가 이야기를 꾸며낼 사람이 아니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충분히 잘 아셨고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정직하고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신도 지어낸 이야기나 유령 이야기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할아버지를 심하게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며 두꺼운 덤불과 차가운 산 공기를 헤치며 추적했고 이제 저녁이 무거운 담요처럼 깔리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단 한 칸짜리 27제곱미터 정도 되는 방은 작은 등유 램프 하나로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힘든 하루를 보낸 친한 친구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공기는 축축한 나무와 영이, 그리고 들보에 걸려있는 마른 육포의 날카로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은둔자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매우 진지한 눈으로 농담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서스카치가 숲에 있어. 밤에 밖에 나가면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는 반은 믿기지 않아, 반은 재미있어서 웃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지역전설, 방문객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얼굴에 새겨진 경고 같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실인 양 말이죠. 그는 일어서서 과일 몇 조각, 스타레 빵 몇 개, 그리고 육포 몇 조각을 조심스럽게 그릇에 쌓았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뒤를 따랐고 은둔자가 그 그릇을 그 좁은 발코니, 계단도 없고 올라갈 방법도 없는 그 발코니로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그릇을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숲 바닥 위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없어질 거야.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후 오두막의 단칸방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발코니를 마주보는 창문 옆 간이침대에 몸을 위었고 산에서 나는 모든 작은 소리들이 짙은 산의 침묵을 증폭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깊은 밤중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드러운 바스락거림, 미묘하고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숲 그 자체가 이상한 리듬으로 숨쉬는 것 같았고 그것은 창문 바로 바깥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니면 숲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채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고 밖의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할아버지가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인데 발코니 가장자리 바로 거기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4개의 거대하고 두꺼운 손가락들, 길고 털이 많으며 나무 위에 놓여 있다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요. 이 손가락들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어떤 인간의 손보다도 훨씬 컸고 털은 검고 거칠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숲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는 오두막 너머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불태우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둔자의 평소 침착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빈 그릇에 대해 언급하자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할아버지는 다시는 그 산에서 사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감은 몇 년 동안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거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영혼을 뒤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8장 산장의 불청객 추옹 팔케콩 모이트롱천은 하고 몇 년 전 제 할아버지는 산에서 사냥을 함께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는 좀 별난 은둔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평양 북서부의 깊은 캐스케이드 산맥의 황해에 살았는데 너무나 외진 곳이라 수 킬로미터 내에 수도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포장된 도로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가파른 산비탈 꼭대기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이상하고 섬뜩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마치 아래 숲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위에 머무르려 하는 듯 높은 기둥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기둥들은 오두막을 지면에서 적어도 3m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바닥에서 뻗어나온 것은 좁은 발코니였습니다. 계단이나 사다리도 없는 불안정한 난간이었죠.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중에 튀어나온 나무 플랫폼뿐이었습니다. 매우 노출되어 있었고 취약했죠. 할아버지는 그 남자가 이야기를 지어낼 사람이 아니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충분히 잘 알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신도 지어낸 이야기나 유령 이야기를 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할아버지를 심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며 두꺼운 덤불과 차가운 산 공기를 헤치고 다녔습니다. 이제 저녁이 무거운 담요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단 한 칸짜리 27제곱미터 정도 되는 방에는 작은 석유 램프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힘든 하루를 보낸 친한 친구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고요함을 공유했습니다. 공기에서는 축축한 나무 냄새, 연기 냄새, 그리고 들보에 걸려있는 말린 육포의 날카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은둔자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농담기 없는 진지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밤에 밖에 다니려면 조심해야 해. 숲에 시르스코치가 있어. 할아버지는 반은 믿기지 않고 반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그저 오래된 지역 전설, 방문객을 겁주려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고가 그의 얼굴에 새겨진 것 같았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양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과일 몇 조각, 마른 빵 몇 조각, 그리고 육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뒤따라가며 은둔자가 그릇을 계단도 없고 올라갈 방법도 없는 좁은 발코니로 가져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릇을 발코니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숲 바닥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죠. 아침이면 없어질 거야.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두막의 단칸방은 그 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발코니를 향한 창문 근처의 야전 침대에 자리를 잡았고 산의 모든 삐걱거리는 소리가 짙은 산의 고요함을 증폭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깊은 밤중에 할아버지는 잠에서 번쩍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드러운 바스락거림 뿐이었습니다. 미묘하고 이상한 소리. 마치 숲 자체가 이상한 리듬으로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창문 바로 바깥에서 들렸습니다. 아니면 숲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할아버지가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인데 발코니 가장자리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크고 두꺼운 손가락 4개가 길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나무 위에 놓여 있다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손가락들은 거대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손보다도 훨씬 컸고 털은 짙고 거칠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숲은 다시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는 오두막 너머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둔자의 평소 침착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빈 그릇에 대해 언급하자 그저 그림리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할아버지는 다시는 그 산에서 사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감은
몇 년 동안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도사리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근본을 뒤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11시 30분경 남자친구와 저는 그의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그의 개들을 쓰다듬어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의 개들이 모두 집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맥은 안에 있었고 아기 샌디와 리틀빗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사적인 도로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그동안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동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길 잃은 동물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갈 때였습니다. 약 25m 떨어진 곳에서 한 쌍의 빛나는 눈을 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토끼나 다른 작은 동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모든 개들이 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헤드라이트가 그것을 비추도록 차를 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치고는 너무 컸고 사슴치고는 너무 작았으며 돼지치고도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대부분의 야생동물이라면 빛을 피해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들어갔지만 이내 몸을 돌려 우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앉는 것이었습니다. 어깨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제게는 뒷다리로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자친구는 네 발로 걷는 것을 봤다고 말했기에 그것이 두 가지 자세를 번갈아 취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르게 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4번 정도 반복되자 우리는 두려움에 질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빛나는 노란 눈과 검고 매끄러운 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빛이 났습니다. 몸은 약간 뒤틀려 보이거나 이상하게 비틀린 방식으로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와 비슷했지만 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제가 처음에 언급했어야 할 세부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그의 집에 갔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우리 집에서 밤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옷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집을 나설 때 저는 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동이 불편하신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진입로가 최소 130m는 될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설 때 대문을 열어두었지만 조부모님은 이미 잠드셨고 문을 닫으러 나오실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었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왔을 때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이미 이전에 본 것 때문에 꽤 동요하고 있었고
말 그대로 차를 돌려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주차장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차를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방금 우리가 목격한 섬뜩한 광경과 닫혀있는 대문의 기이함이 뒤섞여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손은 핸들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누가 대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은 앞길의 어둠을 간신히 헤쳐나갔고 주변의 나무 그림자는 마치 우리를 잡아채려는 듯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내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차 안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 수 없는 무언가와 맞서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갔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섬뜩한 눈빛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조용히 내렸습니다. 개들은 여전히 집 안에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닫혀있는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닫은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저절로 닫혔다고 하기에는 너무 꽉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기이한 생명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개들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 우리를 맞이하던 개들의 우렁찬 짖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더욱 불안했습니다. 맥샌디 리틀, 빛 남자친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은 낯설고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맥과 샌디, 리틀빛은 모두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린 듯 크게 떠져 있었고 주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에 의해 공격당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개들이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보았던 그 기이한 생명체와 이 끔찍한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때 우리는 희미한 긁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뒤로 밀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부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명체가 서 있었습니다. 빛나는 노란 눈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났고 검고 매끄러운 털은 희미한 달빛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의 입가와 발톱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들을 죽인 범인이었고,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대문은 그것이 닫은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는 그 기이한 생명체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뛰었고 뒤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모님 댁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늦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의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개들의 사체도, 그 기이한 생명체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의 악몽이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공포가 우리 삶에 침입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동네를 떠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빛나는 노란 눈과 섬뜩한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그날 밤 목격했던 것은 단순한 길 잃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공포를 먹고 사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그날 밤의 공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섬뜩한 눈빛을, 여러분, 오늘 밤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어둠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미지의 존재들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너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더욱 짙어질수록 그 존재들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가 찾아올 때까지 모두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